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교재 31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11페이지를 보시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옵니다. 특별공제.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부동산을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특별히 공제를 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부동산을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특별히 공제를 해줍시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걸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양도 소득 금액, 그렇죠? 양도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제 금액에 따라서 차익이 달라지는 거죠. 공제 금액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제 이 차익에서 장특 공제를 얼마큼 받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율, 공제 비율이 되겠습니다. 공제율.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제율을 몇 프로를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몇 프로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건 물건에 따라 틀려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토지나 아니면은 건물 같은 경우 토지나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물은 이제 다주택자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매년 3%씩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매년 8%씩 공제가 돼요. 매년 8%씩 공제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제율을 몇 프로 받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토지 건물이나 다주택자는 매년 3%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땅이나 요 상가 건물을 10년 가지고 있었다. 10년 가지고 있었으면은 10년에 3%면 어떻게 되죠? 30% 되겠죠? 네. 10년에 3%면 30%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30%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에 30%가 되면 3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3천만 원. 그런데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만약에 10년이면은 몇 프로 돼요? 80%까지 공제되는 거죠. 굉장히 공제율이 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주택은 뭐냐면 이제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고가주택은 매년 우리가 8%씩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규정과 두 번째 규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고 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는 공제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또는 건물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죠. 땅이나 건물. 단 밑줄 한번 쳐볼까요? 미등기 양도 및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기법을 위반하고 몰래 판 거죠. 몰래 판 거예요. 이런 미등기 양도라든가 및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는 제외한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공제가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입주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별 표시해 볼까요? 공제 금액.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보유기한별 공제율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연수 곱하기 8%. 그러면은 3년, 최소 미니멈 3년이면은 어떨까요? 3년에 8%면 38에 24. 38에 24. 4년이면 48에 32. 5년이면 58에 40. 6년이면 68에 48. 7년이면 78에 56. 8년이면 88에 64. 10년이면 80% 되는 거죠. 그래서 24%에서 80%까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이외의 자산. 위외의 자산이라는 것은 뭐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말합니다. 이런 자산은 10%에서 30%까지.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제 3% 적용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유념할 점은 보유 연수가 이제 3년이잖아요. 그럼 3년이면은 3년에 3%가 되면 어떻게 되죠? 9%가 되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9%가 돼야 되는데 얘는 출발 자체가 9%가 아니라 10%부터 출발한다는 거. 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4년이면은 우리가 4년이면은 똑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구단이 됩니다. 4, 3, 12%.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뭐 5년이 되면은 5년에 3%가 되면은 5, 3, 15, 15%.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유기한 계산은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렇죠? 보유기간을 왜 따지는 거죠? 보유기간이 나와줘야지 3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유기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유기간을 알아야지만이 3년 보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유기간은 우리가 어떤 거죠? 양도 및 취득 시기 공부했었잖아요.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공부를 했었죠.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우리가 취득 시기가 나와 있고 양도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 시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요 기간을 말하겠죠. 이것이 바로 보유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보유 기간이 된다. 그러면 취득 날짜가 언제냐, 양도 날짜가 언제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요걸 가지고 따져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보유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합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제, 기본 공제가 있죠.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이제 최소한도의 공제를 기본공제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공제를 기본공제다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공제의 대상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예, 미등기로 팔면, 등기하지 않고 팔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공제금액은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의 소득별로 구분된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각각 연간 250을 공제를 준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돼 있죠. 과세 표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우리가 장특공제를 빼주고 나면 소득금이 나오고 거기서 최소한의 기본공제 250을 빼주자 이거죠. 그러면 과세표이 나오고 그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자.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 금액은 공제 등은 이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되고요. 다만 미등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는 안 된다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등기법을 위반하고 미등기 양도는 자기 이름 쏙 빠지고 몰래 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금액이 곧 과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액이 곧 과표가 되는 차익 금액이 곧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 원이다. 차익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70%만큼을 붙이면 되겠죠. 1억 원에 70%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오, 엄청난 거죠, 세금이.
1억 벌어서 7천만 원 내면 뭐 거의 뭐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로 걸리면은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속칭 목사발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부동산 등 또는 주식 등 파생 상품의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의 합계액에서 각각 연간 250을 공제준다라고 되어 있죠. 소득별로 공제준다. 그렇죠? 네, 소득별로 공제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차익이 1억 원이다. 차익이 1억 원이다. 네, 여기도 차익이 1억 원이에요. 차익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차익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땅하고 건물을 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을은 토지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토지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요.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요거를 같이 동시에 매각을 한다거나 이건 토지하고 주식이 있으면은 토지를 매각하고 주식을 매각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는 같은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같은 유형의 자산이죠. 땅이나 건물은 같은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유형의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토지와 주식은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토지가 있고 여기는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주식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물과 기름 사이예요. 이런 거를 이제 소득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소득별 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도 250 공제를 해주고 주식도 마이너스 250 공제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토탈 얼마가 돼요? 500 공제가 되겠죠? 토탈 500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250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는 소득별,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만 공제를 해주고 서로 다른 유형끼리는 각각 공제를 해주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소득별 공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 충분히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소득별 같은 유형의 자산을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르면 각각 공제를 준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세율을 이제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율은 거기 보시면 표준세율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게 부동산 등의 별표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요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하나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고요. 네. 파생 상품은 이제 올해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 옵션 거래 같은 걸 말하죠. 선물 옵션. 이런 선물이라든가 옵션 거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도 이제는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 막대한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이제 손실 나면 또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그럼 요거는 사실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거잖아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1차적인 분류 기준은 뭐냐면 1차적인 분류 기준은 이거예요. 등기 전매를 했는가 아니면 등기를 안 하고 팔았는가 이게 둘로 쪼개집니다. 등기를 하고 팔았냐 등기를 안 하고 팔았냐 즉 미등기 전매냐 등기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 등기 전매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가 되면은 이때는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하기 70%를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70%. 그러면 차익이 1억이 되면 70%, 1억이 돼도 70%, 2억이 돼도 70%, 3억이 돼도 70%, 4억이 돼도 70%. 그럼 7천만 원 되는 거죠? 네. 1억이 돼도 70%, 2억이 돼도 70%, 3억이 돼도 70%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등기 전매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전매가 되면 2차적인 분류 기준은 뭐냐면, 등기 전매가 되면 2차적인 분류 기준은 이거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주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주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2차적인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주자.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기냐, 짧으냐, 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보면은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70%.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70% 납니다. 70%.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그러니까 등기 전매를, 이제 미등기는 무조건 70% 되는 거고, 등기 전매를 했을 때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건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을 것이고, 보유기간이 길면 세율이 높아져야겠죠. 보유기간이 길면 세율이 낮아져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미만에서 주택과 입주권은 40% 되지만 기타 부동산은 몇 프로? 50%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50%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누진세율이 됩니다. 누진세율은 6에서 38%. 아, 그러니까 주택은 1년만 가지고 있어도, 6에서 38% 되는 거군요. 반면에 기타 부동산은 40% 된다라고 되죠. 40%.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6에서 38%의 누진세율이 된다. 아, 기타 자산. 그러면 여기서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어요.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의 누진세율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기타 자산은 뭐예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타 자산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등의 자산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타 자산하고, 이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의 누진세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을 만약에 1년 만에 팔아도 누진세율이 되는 거고, 2년 만에 팔아도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6에서 38% 되는 거죠.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자산은 밑줄입니다. 보유기간을 따지고 안 따지고 우리가 한다. 그죠? 안 따지고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6에서 38%의 누진세를 준다. 종합소득세는 뭐냐? 이거 용어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죠.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은 무엇이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 수 있는 수입을 말하는데, 일단은 예금이나 적금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요즘은 이제 초저금리니까 수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자가 되겠죠. 이자. 네,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 그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당주라고 보통 표현하죠. 배당주.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배당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당주에 주식 투자를 하면은 여기서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당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배당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업을 하는 거죠. 각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매매업을 할 수도 있고, 건설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발생하는 소득은 이제 사업소득이 되겠죠.
종합소득.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네, 직장을 다녀요. 직장. 그럼 직장을 다니면은 뭘 받죠?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보너스 받죠? 그래서 직장 다니면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이 되겠죠.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 생활을 합니다. 연금 생활. 연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노령연금에, 기초연금에, 이런 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소득이 생겨요. 연금소득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수입이 생깁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수입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든다면, 뭐, 소위 말해서, 만약 민박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뭐 시골에 있는 농갓집을 갔는데 뭐 옛날에 그래서 뭐 저희 때는 뭐 농활이다 뭐 이런 것도 갔었는데 그런데 가서 뭐 사용료를 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숙박비를 내겠죠. 그런 게 이제 기타 우발적인 수입이 되겠죠.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렇죠?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복권에 당첨된 게 계속적 반복적이다? 아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요새는 그 복권도 뭐 복권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연구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번호를 생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는 좀 약간 심리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 복권 당첨 소득이 생기죠. 복권 당첨 소득이면 기타 소득이 생깁니다. 기타. 네, 이런 걸 기타라고 그래요. 기타.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우발적으로 어떤 우발적으로 어떤 수익을 올렸을 때 손해배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이 생기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다 합산해서 우리가 가자 이거예요.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합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이 말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합산해서 과세하자. 그렇죠? 그러면 이자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기타까지 수입이 들어오면 기타까지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 소득을 다 합산해서 모아서 과세합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합산과세한다. 그죠? 합산과세. 네. 합산과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부터 기타까지를 다 모아서 과세합시다. 이런 것을 무슨 과세? 합산과세. 종합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과세.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종합과세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사업이라는 것은 뭐 중개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개업이나 매매업이나 건설업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업이죠. 특히 이제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어쩌다 우발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업이다 이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나오면 기본소득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이런 소득을 종합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진 효과를 위해서 종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38%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식은 몇 프로죠? 주식은 20%. 단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10%.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비상장 주식 거래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10%가 보호되고요. 대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이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
파생 상품이 뭐라고 했었죠? 선물 옵션거래. 진짜 먼저 주식 중에서도 진짜 리스크 아주 큰 이런 거래가 이제 선물 옵션 거래가 되겠죠. 선물 옵션 거래가 이제 작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과세가 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단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뭡니까? 그 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유기간 과세 계산입니다. 자, 얘도 왜 보유기간을 따지죠? 방금 우리 했었잖아요. 보유기간이 죄송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보유기간이 길면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원칙은 보시면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은 자 밑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은 계산을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잡았냐면 이때로 잡았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썼어요. 상속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상속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네. 단 상속 개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세율을 계산할 때는 단 우리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취득일로 한다. 단 세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 취득일로 이제 한다 이렇게 됐어요. 피상속인 취득일. 그러면 이 피상속인 취득일로 하게 되면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유리한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016년도 뭐 2월 10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취득한 시점은 언제냐면 2014년도 뭐 2월 10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했었을 때, 제3자 매각을 했을 때는 뭐 2017년도 1월 5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월 5일 날 매각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죠. 그때로부터 만약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요 보유 기간이 기냐 짧으냐 이거죠. 그렇죠? 보유기간이 기냐 짧으냐 이거죠. 그럼 16년도 2월 10일이었고 17년도 1월 5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유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이걸 하면 짧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몇 프로였죠? 50%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아버님 취득한 시점이 2014년도 2월 10일이에요. 그럼 14년도 2월 15일이 되면 뭐예요? 요때까지가 되잖아요. 그럼 요때는 요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요? 2년 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2년 이상이 되죠? 그러면 2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2년 이상이 되면은 몇 프로 되겠어요? 6에서 38%가 되겠죠. 그렇죠? 2년 이상이 되면 6에서 38%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6에서 38%가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상속인 취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래야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 왜? 보유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피상속인 취득일로 하는 게 또 뭐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 요즘 이제 이게 이슈인데요. 가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가업을 물려받는 거다. 그렇죠? 가업을 물려받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가업을 우리가 물려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업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럼 가업을 물려받으면 가업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 혜택을 주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통 제조, 그렇죠? 전통적인 제조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가업 승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것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탈리아처럼 진짜 뭐 100년 된 기업, 200년 된 기업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노하우가 좀 집행성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가업 승계 전략들을 지금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업 승계가 됐었을 때 어떤 이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때는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이거죠. 돌아가신 분이 계산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역시 이것도 유리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가 이제 징여 2월 과세란 말이 있어요. 징여 2월 과세. 이 2월 과세, 2월이라는 건 뭘까요? 세금 부담,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렇게 넘긴다 이거지. 3자에게 다른 자에게 넘겨서 팔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2월 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제 3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 부인, 제 3자. 자,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뭐 토지를 얼마 주고 샀냐면 토지를 1억 주고 샀어요. 1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제 3자에게 매각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제 3자에게 매각할 거 하고 보니까 이때는 한 3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3억 정도의 매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 1억에 산 것을 3억에 팔면 어떻게 돼요? 차익이 2억이 되잖아요. 그럼 2억에 대해서 몽땅 다 과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부인에게 한 2억이 됐을 때 징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징여세가 나오지 않냐? 부인은 징여세가 안 나와요. 6억까지는 징여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억 빼기 6억 하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요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제3자에게 3억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럼 차익은 1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효과를 지칭합니다. 이런 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부인한테 2월 시켜서 세금 계산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법은. 그래서 만약에 요 징여하고 나서 매도했을 때 요 기간이 징여하고 매도했을 때 요 기간이 5년 이내가 되면 이때는 취득 시점을 부인이 수증자가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여자, 남편이 징여자군요. 남편인 징여자의 취득 날짜로 잡아줍니다. 징여자의 취득 날짜로 잡자. 그래서 요 날을 취득 날짜로 잡아서 차익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징여자의 취득일 이렇게 합니다. 징여자의 취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징여 2월 과세는 미출, 징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은 이제 계산을 시작한다 이거죠. 징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기산이라는 것은 계산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공제가 되는 것인지 또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구조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죠? 거의 끝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고납부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내용을 다 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 했긴 했는데, 그렇죠? 까먹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진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용어 중심으로, 제가 용어를 자꾸 강조 많이 했는데 기초적인 용어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별도의 프린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